명랑 시사 이승원입니다. 코로나19 1일 확진자가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2학기 시작까지 남은 40여일의 기간 동안 현재 지역 감염 유행을 차단함과 동시에 학교 방역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찬성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는 통일부 폐지까지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언급했던 게 여가부와 통일부입니다. 외교의 업무와 통일의 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비효율일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항상 가장 약하고 그다음에 그 통일부 장관은 항상 좀 저희가 기억에 안 남는 그런 어떤 행보들을 했던 거거든요. 국방부가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2일 사건이 발생한 지 129일 만입니다. 피해자 보호 태만, 허위 보고, 피해 사실 유포 등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거나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된 16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공군 창설 이래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47명에 대하여 수사 및 인사조치가 단행될 예정입니다. 7월 9일 금요일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더 깊고 더 자세한 뉴스 브리핑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금요일 원정대원 두 분 나오셨어요.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보죠. 이 코로나19가 정말 무서운 기세입니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신규 확진자 수가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죠. 이게 사실상 야간 외출 이제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4단계에서는 일단 저녁 6시 이전에는 사적 모임이 4명까지만 허용이 되고요. 네.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도록 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4단계가 되면은 몇 명까지 내가 만날 수 있느냐 이걸 계산하기보다는 네. 웬만하면 그 사적 모임을 하지 않는 쪽으로 좀 초점을 그렇게 맞춘다. 되죠. 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1인 시위 이외의 집회나 행사도 전면 금지가 되고요. 네. 결혼식과 장례식 같은 관원상제의 경우도 친족만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교는 일단 모두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되고 네. 일단 교육부 입장에서는 9월에 전면 등교하기로 했었던 정책은 가능한 한 추진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유지를 한 상태입니다. 네.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는 일단 무관중으로 치러지게 되고요. 그렇겠죠. 유흥시설 집합금지가 유지가 되는데 기존의 유지 대상들보다 확대를 해가지고 거의 모든 유흥시설은 일단 집합금지가 적용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자한테 적용하려고 했었던 방역 완화 조치도 네. 유보가 됐습니다. 네네. 지금 수도권 은행에서도 지금 단축 영업에 들어갔다라고 하거든요. 은행도. 지금 9시부터 4시까지가 현행이었는데 네. 30분 늦추고 30분 일찍 당겨서 9시 반부터 3시 반까지 1시간 단축 영업을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은행도 사람이 밀집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대면 업무를 주로 하니까 창고에서는. 예, 그렇죠. 네네. 최대한 줄여서 지금은 재택근무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뭐 대출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돌리겠다라고 얘기를 남겼습니다. 네. 이 서울 같은 경우가 정말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특히 서울이 그렇죠. 심각한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째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병상 부족 얘기가 슬슬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걱정인데 그 중증 환자들을 위해서는 전담 병상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렇죠. 우리가 아직은 지금 1차 백신 접종률이 30% 언저리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완벽하게 모두가 저 중증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맞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네. 이제 그걸 걱정하는 분들은 지금 전담 치료 병상이 143개 정도 확보가 된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데 네. 만약에 확진자가 급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중증 환자도 늘어날 수 있고 뭐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 격리실 시설인 이제 생활치료센터도 병상이 아직 좀 여유가 있긴 하지만 180여 개 정도.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일주일 안에 얼만큼 이걸 통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는 병상 부족 문제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상을 확보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그래서 사실은 고연령층, 고위험군부터 백신을 맞힐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고 네. 사망주의 대부분도 사실은 60대 이상에서 나왔습니다. 95%가 이제 사망자가 60대 이상에서 나왔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60대 이상 확진자 100명 중 97명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고연령층의 백신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더 추가적으로 오는 것도 고연령층부터 먼저 마치자. 그러니까 그렇겠죠. 사실은 네, 순서가. 네. 네. 최근에 이동량 접촉장이 많아지면서 20대들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연령별로 봤을 때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비율이 네. 사실은 거의 18% 정도로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20대들한테만 너무 뭐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이제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20대는 아주 그 위중증으로 확진될 확률이 떨어지고 네. 높은 연령대는 높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방역 당국이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분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1년 반 동안 봐왔는데 방역에 있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당국이 어떤 신호를 시민들한테 보내느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시민들의 반응과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6월 초만 하더라도 이제 상당히 잘 통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7월 이후로 여름으로 접어들면 우리가 조금씩 이제 완화해 나갈 수 있다는 신호를 사실 방역 당국이 줬다가 네. 좀 느슨해진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걸 다시 조이겠다는 거고 이렇게 조일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예정된 백신 접종 스케줄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지금 예정돼 있는 게 7월 말부터는 약 1,000만 회 분량의 이제 대규모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8월에는 7,000만 회 분량이 들어오기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7월, 8월 두 달을 지나고 나면은 거의 대부분 원하는 국민들은 거의 대부분 백신 접종을 1차 이상을 마치게 되는 거니까 네네. 그때까지 약 한 보름여 정도를 확 조이겠다. 바짝 네. 조이겠다는 신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사랑 교직원, 학생들의 접종 동의율이 97% 정도입니다. 네. 들어오면은 97% 네, 거의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제 무조건 맞겠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백신 포비아도 있고 백신 안 맞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학부모들이 네. 학생들이 학업이 끊기는 것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독이고 설득하다 보니까 이런 수치까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8천만 분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네. 사실 이제 9월부터 이제 추석 전후로부터 2학기 때부터는 조금 더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방역 당국 전문가들이 이제 백신을 안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뭐 변이 바이러스 뭐 방어율이라든지 돌파 감염 이런 얘기를 네네.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돌파 감염 사례를 살펴보면은 질병관리청이 6월 28일까지 기준 낸 건데 총 81건 중에 얀센이 19명, 아스트라제네카가 25명, 네. 그렇게 안전하다라고 얘기했었던 화이자가 37명입니다. 아, 37명. 그래서 이 자료를 내면서 네네. 돌파 감염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지금 1,000만 명이 훌쩍 넘었거든요. 네. 1차 접종자만 해당한다면 전 국민의 30%가 맞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대부분이었고요. 1,000만 명이 넘었죠. 아스트라제네카가. 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구분해서 나는 화이자를 기다려야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지 않으시길 바라고 나에게 순서가 온다면 어떤 백신인지 먼저 맞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게 최고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얘기 다시 한 번 더 순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면 저도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얀센 네. 우리 저 오찬수 평론가처럼 얀센 기회가 왔었는데 네. 왠지 하다가 안 맞았대요. 아. 지금 막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면서. 무조건 맞았어야죠. 어디서 구할 수 없냐고 저한테. 저도 못 맞았는데. 그래서 네. 구에서 맞으시면 불법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네. 하여튼 그랬답니다. 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전 이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보는데 이준석 대표가 여성가족부에 이어서 통일부 폐지까지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일단 이유가 뭔가요? CBS 라디오에서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이었는데 네. 보수 진영은 원래 이제 작은 정부론을 주창을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부처가 한 17개, 18개 정도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많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일종의 낭비적인 부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여가부나 통일부 이런 걸 없애자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일단 먼저 좀 짚자면 사실 다른 나라하고 부처의 숫자를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좀 복잡한 미묘한 문제입니다. 네. 간단한 국제 비교가 될 수 있는 그 성격이 아니고 또 하나는 우리보다 훨씬 유연하게 부처를 만들고 없애고 하는 대부분의 그리고 이제 작은 정부를 유지한다고 하는 곳들이 대부분 의원 내각제를 하고 있는 곳들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금도 고노 장관이 백신 접종 주무장관이거든요. 네. 우리 같으면 백신 접종만을 담당하는 장관 부처를 만든다는 건 생각할 수가 없는데 네네. 의원 내각제에서는 그런 게 유연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그걸 보고 참고를 하신 거라면 틀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추가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부를 왜 예로 들었느냐. 네. 외교와 통일 업무가 분리되는 게 비효율일 수가 있다. 그래서 외교의 큰 틀 안에 통일과 안보가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합쳐서 관리하면 된다. 그리고 남북관계라는 게 통일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 국정원이나 청와대에서 바로 관리를 해왔다.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의 역할이 이제 기억에 남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외교 업무, 통일 업무가 분리된 것이 비효율이라는 건데 네.
어떻게 이런 논리가 가능하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외교라는 건 다른 나라와의 관계인 거고 그렇죠. 통일부는 남북 관계를 다루는 것이잖아요. 네. 일단 네. 위헌적 발상입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 제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은 우리 영토인데 일시적으로 점거를 당한 상태인 거라서 북한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외교로 관리를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네. 원칙선으로 외교부가 북한 문제를 담당하게 되면 그 자체로 위헌적 발상이 되거든요. 제1야당의 대표가 이 정도의 인식에 있어서 이 괴리가 크다고 하면 그거는 조금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일단 1차적으로 거기에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위헌적 발상의 문제점이 뭐냐면 만약에 북한이 붕괴될 경우에 정권이 제대로 버티지 못하고 붕괴될 경우에 이거는 사실 야당 보수 야당 쪽에서 늘상 주장해왔던 내용이거든요. 네, 북한이 예전에 붕괴될 이명박 경우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실 통일부 없애려다가 그렇습니다. 엄청난 저항에 부딪혀서 못 없앴잖아요. 근데 네. 통일 붕괴론을 주창하고 있는 보수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북한이 붕괴될 경우에 그 관리를 누가 할 거냐는 문제거든요. 이거 외교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통일부를 세워서 미리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건데 통일부가 없어질 경우에 그 자리를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들어와서 점거하거나 관리하는 상황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오히려 이준석 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준석 대표는 혹시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에 동조하는 것이냐. 그런 거기까지? 의문이 저는 생기는 겁니다. 네. 이게 늘 정치에서 양당제냐 다당제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다당제는 작은 것까지 다 대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건 너무 흩어져 있다,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고, 양당제는 큰 틀에서 협의를 할 수가 있지만 작은 거 절대 못 담는다 네, 이런 네. 거거든요. 디테일이 좀 약하다. 한마디로.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재경부가 있지만 또 다른 것이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기업을 상대하는 겁니다. 경제를 담당하는 건데 네. 중요한 거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떨어뜨려서 이 부분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의지거든요. 지금 통일부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교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다른 나라들과 모든 나라들과 이제 만나는 활로를 만들어 두는 것인데 이것과 북한을 만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아주 미세하게 정밀하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역사를 충분히 꿰고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베트남이 외교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마찰을 빚어가지고 크게 뒤틀리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렇죠. 웬만하면. 근데 통일부에 담당하는 북한은 다릅니다. 상대가 뚜렷하게 있고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사실상 1인 지도체제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어떤 걸 원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게임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건드렸다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돌아와서는 포퓰리즘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세대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젊은 세대들이 개성공단을 재개하려고 얘기하지 마라. 왜 이야기하냐? 그 근거가 뭐냐? 창원공단보다 규모가 작고 네. 수익률이 높지 않으며 고부가 가치 산업이 없는데 왜 우리가 불안감과 위험을 감수하고 또 개성공단에 공단과 우리나라 돈을 투입해야 되느냐. 이런 이걸 제기하거든요. 오로지 경제적인 논리만 바라본다는 네, 거잖아요. 우리 먼저 챙겨달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여기에 빗대어서 지금 통일부를 없애자라고 해버리면은 물론 이제 마음은 편하겠지만 앞으로의 진짜 한반도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올 세팅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통일이란 단어를 바꿔서 명칭을 변경하자는 얘기는 이미 통일부 일각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표가 1국가 1체제가 당분간은 절대 어렵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기 때문에 민족 화해부, 민족협력부 이런 식으로 개칭하자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통일부를 없애자는 얘기는 단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20, 30대의 그런 민심을 자극해서 여기에 동조하는 모습을 제1야당의 대표가 응답한다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지적하고 네. 싶은 게 그 대목이었어요. 남북관계는 원래 통일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국정원이나 청와대에서 바로 담당을 한다, 바로 관리를 한다라는 인식인데 네. 사실 그거는 굉장히 옛날식의 공작정치 시절의 인식입니다. 네.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에는 그 당시로는 이제 안기 부장이 평양에 가가지고 김일성 만나고 뭐 이런 식의 행태를 많이 했지만 네. 지금은 21세기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국정원, 정보기관이 모든 거를 북한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청와대가 직접 교류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예전에 한나라당 시절에 있었던 총풍 사건이나 만드는 거지 그런 어떤 공작을 통해서 혹은 뒷거래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단계는 이제 우리가 지나가야 된다. 통일부가 제대로 정식으로 밝은 곳에서 이런 논의를 끌어가야지 그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남북 관계를 다루면 큰일 난다라는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 개성공단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이제 개성공단이라는 게 그렇게 돈으로만 경제적인 걸로만 효율성으로만 따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안보 비용이 있는 거고 사회적인 비용을 감축시키는 것도 있는 것이고 사실은 이제 개성공단을 개발했을 때 거기 원래는 북한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쪽 일대에.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을 뒤로 빼는 역할을 분명히 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휴전선으로부터 멀리 벗어나게 하는. 그게 이제 안보 비용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 생각을 안 하고 이것을 경제 논리로만 따진다는 것도 우습고 당장 이산가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남북 간의 교류 협력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화를 내냐면 제가 외교부랑 통일부를 동시에 출입을 해봤던 기자이기 때문에 그 양쪽 사람들을 다 만나봤어요. 수년간. 특히 네. 외교부를 많이 출입했지만 사실은 외교부는 통일 문제에 커다란 관심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분들은 말 그대로 외교부이기 때문에 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도 특정하게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군축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제사회에서 그런 거를 관심 있게 보지 통일부처럼 통일 문제 남북관계를 그렇게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성격의 부처를 전문 분야가 다른 거죠. 네, 이걸 비유란 이름으로 그 없애자라는 건 저는 기본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대목이어서 네, 잠시 말이 빨라졌네요. 네. 그리고 청와대와 네. 국정원이 나선다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정의용 장관이 외교부 장관이 국가안보실 실장을 했었죠. 안보실장 자격으로 특사로 와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만약에 청와대 주도였다. 라고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실타래가 풀리고 나면은 실행이나 구체적인 비전은 통일부가 또 담당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얘기만 물꼬를 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 실행에 옮기면 주무부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라도 불가능하다. 지금 당장 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이번 이제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분을 만나고 계신 분인데 그렇습니다. 권영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고요? 자, 권영세 의원은 이제 동서독 분단 시절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서독이 이제 동독을 통일의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항상 독립적 관계로 다루지 않았다는 거, 독립적 국가 관계로 다루지 않았다는 거. 네. 동독은 오히려 항상 독립된 국가 관계로 끌어가려고 했는데 서독이 통일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관리를 하려고 했었다는 걸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적 외적으로 다 독립적 국가 관계로 처리해 버리면 통일 과정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을 권영세 의원이 지적을 하면서 네. 언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 이렇게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했군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 씨가 자주 등장을 하네요. 네. 논문 조금 어떻게 두 사람은 보셨습니까? 네, 이제 뭐 카피킬러라고 하죠. 이 프로그램에 몇 %가 걸렸다 네, 이런 네, 것 때문에 네. 찾아봤었는데 네. 90%가 넘게 비슷한 학술지 게재 논문도 있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한 절이 뭐 80% 이상 비슷하다고. 네, 근데 보통은 아무리 옛날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로 비슷하게 만드는 건 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검증을 아예 안 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는가 해당 주최 측에서 네네. 주최 측과 대학 측에서 애초에 검증을 거의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디지털 타임즈라는 기사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몇 가지는 이제 표절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돼서 찾아보니까 오타였다. 오타였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which was defined라는 단어가 which all defined. 사실 이제 어순도 좀 맞지 않죠. 위치라면 이제 동사가 나오는 것이 그렇죠. 네. 맞는데 이건 누가 봤을 때 다른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타가 난 것이다. 그리고 이제 포지티브 이펙트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포지션 이펙트라고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 그걸 명사, 자세히 명사. 보셨네요, 우리 오찬수 평론가. 왜 이렇게 열심히 본 거예요? 네. 본인 논문은 못 쓰면서 그 지금 시간에 본인 논문 쓰지 차라리. 네. 저는 이제 학부생이기 때문에 네, 아, 논문 그렇구나. 어떻게 쓰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아, 이 재능 낭비를 받나? 네, 아무튼 그래서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오타가 발생한 것이지 본인이 스스로 썼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예전에 돌이켜 보면 새누리당에 문대성 의원이 있었어요. 아, 기억납니다. 그렇죠. 그때 네, 이제 오타 문도리코라는 표절. 네. 별명을 얻었어요. 아, 네네네. 오타까지 똑같이 이제 논문 표절해서 이제 오명을 썼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다음 이제 출마했을 때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죠. 낙선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전 총장과 결혼하기 전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국민들도 더 이상 발목을 잡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네.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해서 이제 타자화시키는 거죠. 대학에서 판단하는 일이다. 라고 뭉개고 넘어가면 국민들의 반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이었어요. 네. 기자들이 질문을 했었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윤석열 총장 층의 답변은 대학의 자율적이고 학술적인 판단의 영역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민주당의 누구가 그런 논란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거라면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남의 집 얘기가 아니고 자기 집 얘기거든요. 네. 네.
자기 아내잖아요. 네. 본인이 아내이기 때문에 이 사안이 아주 심플합니다. 사실은 이게 무슨 지난주에 논란이 됐던 뭐 줄리 건처럼 네, 네. 이게 무슨 풍문의 영역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팩트의 영역이거든요. 박사 논문이니까. 그렇죠. 표절을 네.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베꼈느냐 안 베꼈느냐에 대한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확인을 가장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누구냐? 해당 당사자의 남편. 윤석열 전 총장 본인입니다. 네. 그 물어보면 돼요. 네네. 이런 논란이 있는데 혹시 뭐 표절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면 했다 안 했다 누구보다 본인이 잘할 거 아닙니까? 그 답변을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지. 이게 뭐 대학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라고 할 거면 예전에 뭐 조국 전 장관 뭐 따님 얘기나 조민 씨나 뭐 아니면 뭐 정경심 교수나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할 겁니다라고 왜 안 했느냐? 라는 역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이게 내로남불 논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본인이 스텝이 굉장히 꼬일 수 있는 답변을 내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거 이제 비교하시는 분들이 표창장 관련해서는 압수수색까지 하고 굉장히 엄격하게 수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과잉이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근데 사실 박사 논문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요. 거의 막 어떤 분들은 정말 영혼을 갈아 넣어가면서 박사 논문을 하다가도 포기하기도 하는데 이게 그렇게 저는 논문 쓰는 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석사도 포기했는데요. 네, 저는 작년에 포기했어요. 아무튼 네 오늘 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총장은 되게 무슨 그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사안이 나올 때마다 선을 긋거든요, 계속. 예, 검사로서의 아이덴티티로 네. 남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게 아직 그 버릇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선을 너무 매너가. 그어가지고 이 네. 종이에 구멍 뚫리겠어요, 찢어지겠어요. 이거 돕겠다고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이 뭐 장관하는 것도 아닌데라는 발언을 또 인터뷰에 남겨가지고 네. 그 부인이 장관하는 물론- 것도 아닌데. 물론 장관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 대응 방식이에요. 결국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이 사람의 애티튜드를 보는 거거든요. 이 애티튜드에 대해서 공정사회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면은 사과드리고 넘어가겠다라고 하면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유감 표명 정도만 해도 네, 굉장히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누그러질 텐데 그거를 지금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미는 그 답안지들이 다 네. 오답인 거죠. 지금 다 땡이에요. 오답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느라고 시간이 넘쳤습니다. 네. 코로나 속보가 들어왔어요. 오늘 오후 6시까지 1,050명. 어제 같은 시간보다 11명이 더 많이 나온 수치라고 합니다. 네. 원정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각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2 시간이죠. 오늘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에는 이제 보통 황현희 씨와 이제 함께했었는데 금요일에는 이현경 캐스터 혼자 네. 짧지만 굵게. 네. 저 되게 뭔가 넓어 굉장히 보이네. 허전하죠. 네, 그러니까요. 황현희 씨 없으니까. 예. 네, 원정대 2를 꾸며 주실 겁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보죠.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뉴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해서요. 오늘 합동수사단 중간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실 뭐 빛 좋은 개설구라는 생각이 전 좀 들긴 했습니다만 우선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국방부에서 이번에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돼서 입건된 피의자가 22명이다. 그리고 성추행 가해자를 포함해서 총 10명이 기소됐다라고 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6명이 보직 해임이 됐고 향후 9명에 대해서 보직 해임을 의뢰할 예정이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 태만이나 허위 사실을 보고하거나 피해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자 1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우선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첫 번째 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게 129일 만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129일 만이죠.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주로 군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일반 법원보다 군 법원은 어쨌든 그 지휘 체계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사건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네. 이제서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라는 것이고요. 피의자가 22명입니다. 현재. 피의자가. 예. 네네. 그런데 그 중에서 구속 기소된 사람은 딱 3명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우선 가해를 했던 장중사. 네, 당연히 그리고 되겠죠. 그 당일날 회식을 만들었던 그 노상사.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했고 이전에 이 공군 부사관을 추행한 혐의가 있는 노중이 이 세 사람만 구속 기소가 됐고요. 그 2019년에 강제 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모중이 그다음에 이 중사와 통화를 했거나 그래서 이제 본인의 심정을 토로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전화 네. 통화 녹취 내력을 지운 김모 중사, 그 다음에 그날 보고를 했는데 증거를 인멸했던 정보통신 대대장 이런 분들은 다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드리면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전출된 그 부대에서 이번에 오는 사람은 아마 불미스러운 일로 전입을 오는 것 같다. 네. 성 관련된 일로 추측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을 포함해서 심지어는 성추행 피해자란 사실을 누락한 대령까지 포함해서 10명만 기소가 된 겁니다. 기소가. 예. 네. 그러면 3명은 구속이 됐고요. 심지어 가해자인 장중사의 경우에는 이게 군 검찰단으로 넘어가고 나서 영장 실질심사 나오는데 2시간 30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전엔 뭐 하고 있다가.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오늘 발표를 네. 했을 때 국방부에서는 뭐 이 창군 이래 최대의 뭐 징계자가 나올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봤을 때 사건의 문제와는 좀 비교해 봤을 때 군의 수사의 한계를 좀 경험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건 물론 개인적인 사적인 의견입니다. 저도 이제 사실 이제 오프닝을 쓸 때도 이 합동수사단 수사를 믿을 수 없다. 압수수색도 찔끔찔끔했고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대비할 수 없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시간을 주고 띄엄띄엄해서 압수수색이라는 게 의미도 퇴색됐었고 이미 증거인멸의 정황들이 시간 충분히 너무 그렇죠. 준 거죠. 그리고 핵심 부선 또 빼고 하다가 여론이 이제 안 좋아지니까 안 좋아지니까. 나중에 가서 뒤늦게 네. 마지못해 압수수색하고 그래서 이 결과를 믿을 수 없다. 네. 특검을 하자라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어찌됐든 요소에 경찰은 경찰대로 군 검찰은 검찰대로 다 문제가 있었어요. 총체적으로. 네. 지금 이중사 유족도 입장을 냈죠. 네, 어떻습니까? 남편의 경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군은 어쩔 수 없이 계급이 있기 때문에 권력과 계급에 의해서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중사 유족도 오늘 우선 국방부가 이중사를 단순 성추행 피해자로 표기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현하면서 말이라고 하는 거, 용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게 담기기 마련이죠. 네. 근데 유족이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성폭행에 가까운 수치스러운 범죄 행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이 단순 성추행 피해자로 표기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후에는 성폭력 피해 여군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네. 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국방부가 어떤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봤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내용 외에 누락된 혐의라든지 처벌 범위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이 보강 수사를 지금 요청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족들이 밝혀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보강 수사 요청을 했었고 처벌 범위도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요구를 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 유족들은 지금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당연히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죠. 예. 네. 그런데 이중사가 청원 휴가를 갔던 3월 4일부터 5월 2일까지가 청원 휴가 기간이었는데 대부분 비행당 관사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숙소의 거리가 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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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유족의 입장에서는 이 수사를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들이 충분히 들 수 그렇겠죠. 있고요. 네. 심지어는 뭐 이채익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의원실에다가 이 공군 법무부에서 제출한 사건 경위를 보면 피해자 조사가 5월 21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네네. 6월 4일로 연기를 했다. 네, 근데 그랬죠. 피해자 요청에 따라서 연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공군에서 연결한 거였어요. 네, 그 자체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만 봤을 때도 유족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누락된 부분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도 네. 유족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중간 수사 결과라고 하니까요. 조금 더 보도록 하죠. 네. 다음 이슈로 가볼게요. 광화문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 저도 며칠 전에 그 옆을 이제 지나왔는데 네. 이 세월호 천막이 있던 자리에 추모 시설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공간이 철거됩니까? 네, 철거가 됩니다. 지금 광화문 그 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21일부터 25일까지 기억 그 공간 내부에 있는 전시물을 서울 기록원으로 옮겨서 보관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계획은 2024년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국가 추모시설이 완공이 될 예정인데 네네. 여기를 이관하겠다라고 하는 게 공식적인 절차인데요. 지금 그 서울시가 이 내부 사진하고 물품을 철수하고 26일에는 기억 공간을 철거하라고 지난 5일 유족에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은 뭐냐면 이 네. 기억 공간은 박원순 전 시장이 있을 때 2019년 4월에 처음 설치할 때부터 네네. 광화문 공장의 재구조화 공사가 시작이 되면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그 계획 자체가요. 계획 자체가. 네. 그리고 지난해에 7월부터 이 구조화 일정에 대해서 유가족들과 7차례 만나서 설명한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서울시의 입장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광장이 보행 광장이기 때문에 광화문 광장에 지금처럼 존재하기가 어렵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상에 이제 구조물을 두지 않겠다. 네,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부터 한시 운영하기로 했다라는 네. 게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 네. 유가족 측 입장은 어때요? 그러니까 입장문은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니까 임시 이전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완공 후에 그 재구조와 취지에 맞게 위치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서울시에서는 대안 마련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요구했었는데 네. 면담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게 유족분들의 그 입장인데요. 이렇게 서울시가 일방적인 철거를 통보하는 것은 세월호 지우기라고 판단된다라는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일단 오 시장과 면담을 요청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진 않고 네. 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 사실 남겨준 유가족은 물론이고 이제 그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공간이 필요한 맞습니다. 거잖아요. 우리가 뭐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도 네. 항상 그런 공간들이 필요한 건데 이렇게 철거해도 되는 걸까요? 네. 우선은 이제 서울시 설명은 이거는 오세훈 현 시장과 무관하다 계속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으로 예정됐었기 때문에 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네. 광장을 조성하는 이후에 만약에 아까처럼 기억 공간을 다 둘 수가 없으니까 네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식수나 표지석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는데 유족 측에서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족 측의 설명은 이 기억 공간을 그대로 존치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오세훈 현 시장이 유가족들을 뭐 10번을 만나든 15번을 만나든 어차피 이제 임시 이전을 할 상황이니까 네. 얼마든지 좋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면담조차 거부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만날 필요는 당연히 있겠죠. 예, 있겠죠. 뭐 네. 오 시장 입장에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뉴스 원정대 2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의 스포츠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스포츠 원정대 오늘 첫 시간이에요. 스자랄 스포츠 잘 아는 방송인 우리 인간지능이었다가 또 다른 모습으로 변신해서 짠 예. 나타났어요. 최영진 씨 어서 오세요. 예, 안 잘리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최영진입니다. 아, 왜 이러세요? 잘하시는 분이. 네. 아니 이게 오랜만에 오니까요. 매일 오다가 그렇죠. 여기가 몇 층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층을 거치고 왔습니다 오늘. 네. 예. 아, 정말요? 예. 그렇군요. 제가 또 스포츠를 또 워낙 또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면서. 네, 막 함부로 저한테 질문을 한다거나 예. 이러시면 곤란하고요. 아니 이승원 네. 그 진행자께서 원래 굉장히 온화하시고 늘 네. 반겨주시는데 오늘은 저한테 질문하지 마십시오. 서로 아주 무섭게. 민망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자제하겠습니다. 네, 이 도쿄올림픽 사실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예, 이게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이었는데 도쿄올림픽 얼마 안 남았고 얼마 안 남았죠. 무관중으로 치러집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전부터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뭐 관중을 받는 걸 강행하겠다. 뭐 10,000명만 경기장 입장에서 치르겠다. 뭐 네.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그랬죠. 결국에는 관중을 아예 받지 않습니다. 도쿄동의 수도권에 있는 경기장에 한해서인데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도쿄도에 4차 긴급사태가 발령된 여파입니다. 그렇죠. 네. IOC는 성명을 통해서 긴급사태에 대응해 보다 엄격한 조치를 결정했다고 하면서 올림픽 기간 도쿄 내에 있는 모든 경기장에서 관중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도쿄올림픽은 9개 지역에서 42개 경기장에서 열리는데요. 네. 도쿄올림픽 도쿄 이외에 올림픽 경기장에 있는 지자체에서는 향후 또 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관중 수용 계획을요. 다른 지역은 좀 달라질 수 있군요. 예, 예. 네. 자, 그래서 현재까지 관람객 입장이 가능한 정식 종목은 긴급사태 대상 지역에서 열리는 대상 제외된 지역에서 열리는 축구, 야구, 소프트볼, 사이클 등 3개 종목이고요. 네. 이마저도 경기장 정원의 50% 범위에서 최대 10,000명까지만 수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이게 사실은 올림픽이 스포츠이기도 하지만 돈이기도 하잖아요. 돈이죠. 네. 결국 경제죠, 경제. 그렇죠, 경제인데. 예. 무관중 올림픽 손실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무관중 올림픽은 1869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회 올림픽이 열린 125년 역사상 처음이에요. 예. 그렇군요. 네. 무관중 올림픽으로 결정되면서 환불 처리해야 할 티켓만 손실만 약 900억엔. 우리 돈으로 9,4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티켓 환불값만 1조 원이 넘습니다. 1조 원이 됩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도쿄도에 20만 명이 몰릴 것으로 관측이 됐는데 네. 무관중이 펼쳐지면 결국에는 여행 및 외식업계에도 타격을 입고요. 여파가 엄청나게 크죠. 그렇습니다. 네네. 이미 일본 입장에서는 1년 연기가 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겠죠. 뭐 경기장도 계속 손봐야 되고 그렇죠. 네. 18조 원 이상이다 손실이 이런 분석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역대 가장 비싼 올림픽이다. 그렇게 됐어요. 예. 이 연기하기 때문에 이제 시설들도 계속 좀 보수해야 망가지는데 되고. 보수해야 되고 그렇죠. 지금 특히 환불 비용만 1조 원에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손실이죠. 드네요. 예. 네. 그런데 어제 성화 봉송 과정에서 한 여성이 성화에 물총을 쏘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하는데 예. 이게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성화 네. 봉송을 하려고 한 남성이 성화를 들고 뛰어가요. 네. 근데 그 어느 한 여성이 네. 그 물총으로 그 성화 그거 끌려고 끄겠다고? 불 끌려고 거기에 물총을 막 쏘는 거예요. 아 진짜요? 진짜예요, 진짜. 전 못 봤거든요 이거를. 예, 그 지금 조회수가 뭐 물총으로. SNS에 올라왔는데 200만이 넘는 조회수를 와. 기록을 하고 있고 찾아봐야 되겠네요. 예. 네. 지금 그 50대 여성인데요. 경찰에 체포가 됐고 네. 용의자는 당시에 올림픽 반대, 올림픽 그만두라 이렇게 외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다만 그 용의자가 쏜 그 물총에 담긴 액체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고 네. 이 같은 범행으로 인해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음. 참고로 그 물을 아무리 쏴도 안 꺼져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성화 봉송이라는 게 만만치 않은 그렇습니다. 작업인데. 예. 그 정도로는 안 꺼집니다. 네. 근데 이제 물총을 쏜 이 분이 어쨌든 나쁜 짓을 한 건 맞지만 맞죠. 그래도 뭐 용의자라고 하니까 좀 무시무시하네요. 예. 물총 쐈다고. 그 정도로 지금 일본 내에서도 도쿄올림픽 그 반대의 찬반이 목소리가 굉장히 크죠. 조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여론조사상에서는 반대가 더 높은 걸로 알고 예, 있었는데. 맞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쿄 올림픽 시위 허용 범위가 달라졌다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올림픽이 치러지는 어떤 그 동안에는 어떤 종류의 시위나 뭐 정치적 인종적인 견해를 피력하면 안 돼요. 선수들이나 그렇죠. 그 선수들을 이끄는 어떤 감독들이 네. 올림픽 정신에 위반된다는 건데 이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요. 1968년 멕시코 올림픽 시상 때에서 인종차별의 항의 표시로 검은 장갑을 낀 주먹을 이렇게 들어올린 미국 흑인 육상 선수 토미 스미스와 맞아요. 존 네. 카를로스가 올림픽에서 퇴출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IOC의 보수성을 상징하는 일화고요. 네. 우리나라도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올림픽 역사에서 좀 쾌거로 불리는 네. 2012년 런던 올림픽 축구 3, 4위 전에서 네네. 한국이 일본을 이기면서 네. 동메달을 땄니다. 네네. 이후에 당시 박종호 선수가 돌발적으로 펼친 독도 세레머니가 있었거든요. 한바탕 기억납니다. 홍역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네. 동메달 박탈해라.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맞아요. 네. 하지만 좀 세상이 영원히 뭐 변하지 않는 건 없죠. IOC도 세월의 흐름, 시대적 요구 앞에 고집을 꺾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워낙 완고하고 보수적인데 고집을 꺾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선수들이 어느 정도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사상적인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피력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지난해 미국에서 흑인 조지 플루이드가 경찰의 총격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후에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이런 운동이 촉발이 됐는데 유럽 축구를 보시면요. 네. 경기 전에 선수들이 무릎을 꿇어요. 한마디로 퍼포먼스를 한 건데 이런 움직임이 전 세계에 어느 정도 퍼지자 야 올림픽에서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의사표현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좀 일었습니다. 네. IOC가 결국 이를 수용한 건데요. 자, 이제 선수들은 기자회견장 인터뷰 그 장 같은 데서 공개적으로 그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전에 금지됐던 뭐 검은 장갑을 끼고 주먹을 휘둘렀던 네. 멕시코 올림픽 당시의 세레머니를 따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 좀 허용을 해줘야죠. 그럼요. 예. 무슨 나치 옹호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뭐 흑백 차별하지 말자 이런 어떻게 보면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허용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이제 어디까지 열리느냐가 또 중요한데 뭐 다 되는 건가요? 모든 종류의 어떤 견해 표현이 다 되는 안 건 되죠, 안 되죠. 아닐 거고요. 예. 뭐 네. 표현은 기자회견장이나 인터뷰장 등에서 할 수는 있는데 특정 예를 들면 장소에서. 예,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상대방 국가가 울려 퍼지는데 거기에서 뭐 세레머니를 한다거나 그러면 또 퍼포먼스를 곤란하죠. 한다거나 네네. 예.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금지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그 시사점은 네. 우리 대표단 선수들도 좀 변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네.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건데 특히 이번 올림픽은 사실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가 얽혀 있는 일본에서 치르는 만큼 너무
확장된 의사표현을 한다거나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 뭐 국가가 울려 퍼지는데 독소 세리머니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예. 이번에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우리 선수들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네. 자, 먼저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뛰고 있는 유현진 선수의 소식인데요. 네. 8일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원정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서 네. 5이닝 5안타 2볼넷 7삼진 1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본인 팀인 토론토가 이겨서 유현진은 시즌 8승째를 신고를 했고요. 네. 전반기를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평균 자책점도 3.65에서 3.56으로 낮췄는데요. 사실 유현진 선수가 6월에 좀 최악의 보냈습니다. 한 달을. 네. 5경기에서 2승 2패, 평균 자책점 4.88로 고전을 했는데 네. 마지막 그 전반기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좀 성공한 채 전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는 좋았다. 예. 네. 조금 쉬고 후반기 멋진 모습을 좀 기대해 보겠고요. 예. 김광현 선수는 어떻습니까? 예, 역시 기쁜 소식인데요. 네.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잘 나가는 팀을 상대로 최고의 호투를 펼치면서 시즌 3승째를 수확했습니다. 자,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 파크에서 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경기에서 선발 등판했는데요. 시즌 최다인 7이닝 던지면서 무실점 기록했습니다. 메이저리그 데뷔 후에 가장 빛나는 호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오늘도 명랑 퀴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요. 아, 맞아요. 저희들이 녹용집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녹용집을 준비해요? 녹용집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오. 굉장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네.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인 선수 가운데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는 이 구단의 에이스 투수죠. 캐나다 토론토를 연고지로 하는 야구단으로 팀 로고에는 파랑 어치가 그려져 있는 이 구단은 어디일까요? 객관식은 우리 최영준 씨가 보여주시죠. 1번 공포의 메인 구단, 네. 2번 산미 슈퍼스타즈, 네. 3번 하나 이글스, 4번 토론토 블루제이스입니다. 네. 이건 뭐 거의 맞추라고 주시는 거네요, 문제가. 이 산미 슈퍼스타즈까지 나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녹용집을 일부 추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에게 팍팍 쏜다고요? 녹용을요? 녹용을요? 이거 스케일 밖에 크네. 나가서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최현지 씨?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스포츠 원정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명랑 시사는요. 1, 2분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부 문을 열었어요. 명랑시사 청취자분들 가운데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이 아플 때 병원에 가신 적이 있을 텐데 진료비 폭탄 맞은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네, 잠시 후 4부 말하는 대로 코너에서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이 반려동물 공공보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의 의견이나 생각 궁금합니다. TBS 유튜브 채널이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으로 의견 남겨주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명랑 퀴즈 전달해 드렸잖아요. 이 질문을 한 번만 읽으니까 좀 심심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오늘의 퀴즈 문제.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인 선수 가운데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는 이 구단의 에이스 투수죠. 캐나다 토론토를 연고지로 하는 야구단으로 팀 로고에는 파랑 어치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 구단은 어디일까요?가 문제였어요. 1번 객관식이에요. 1번 공포의 외인구단, 2번 산미 슈퍼스타즈, 3번 하나 이글스, 4번 토론토 블루제이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퀴즈 정답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녹용집과 디저트 쿠폰을 합해서 10분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로 보는 세상 이야기 명랑한 트렌드 시간이죠. 빅데이터 전문가 한국인사이트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이거 아마 요즘에 갑자기 이 키워드 왜 나오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바로 셧다운제 관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뭐 2011년에 시행이 됐었으니까요. 그렇군요. 11년이군요, 벌써. 네, 근데 10년 동안 게임업계에서 계속 논란이 끊이지가 않았죠.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거였는데. 네. 최근에 이 셧다운제를 다시 우리 입에 오르락 내리게 하게 한 게임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초통령 게임이라고 불리우는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인데요. 네네.
이 게임이 지금 셧다운제로 인해서 한국에서 19금 게임이 되게 생겼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원래는 이게 초등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임인데 네. 초등학생이 아니라 19세 이상만 접속 가능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셧다운제가 무슨 상관이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오늘 이 배경이랑 그렇군요. 관련 내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죽 논란이 됐으면 우리 김덕진 부소장이 이 주제를 가지고 오셨겠어요. 네, 일단 셧다운제가 정확히 뭐였더라 좀 헷갈리시는 분들 네. 계실 텐데 어떤 법안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은 연도나 아니면 그 옵션들을 좀 잘 들어보시면은 네. 이해가 좀 쉬우실 겁니다. 이게 원래는 청소년 수명권 보장을 위해서 취지로 등장했는데 맨 처음 얘기는 이게 2004년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단체 주도로 이제 도입 논의를 하다가 네. 2005년에 이제 일부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를 해서 입법 시도가 있었는데 네. 그때는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2011년 4월에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11월 20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2011년. 네, 근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데 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콘솔하고 모바일 게임에 대한 적용은 유예가 됐어요. 콘솔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 TV에 연결해서 하던 옛날 오락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 이제 콘솔 기계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네. 연결해서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는 적용이 유예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게 콘솔 게임, 오락기를 연결하는 게임이라도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유료로 사용되는 게임이라면 셧다운제가 적용이 되고 있었어요. 아, 그죠. 복잡했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후로 계속적으로 지금 있다가 뭐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다가도 2014년 4월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셧다운제를 합헌 판결을 내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더 공고히 지금 뿌리내렸던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무려 헌법재판소까지 갔어요. 그러니까요. 네. 셧다운제가 다시 화제가 된 게 앞서 말씀하신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 때문인데 네. 이게 어떤 게임인지 궁금해하실 분들 계세요? 어떻습니까? 아마 초등학교 자녀분들 계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다 알 네. 겁니다. 네. 쉽게 설명드리면 온라인 레고 게임입니다. 네. 그러니까 블록을 쌓아 올리는 게임이죠. 네. 솔직히 어른들이 보면 저게 무슨 재미야? 이러세요. 왜냐면 그냥 되게 막 투박한 걸로 막 성을 썼다 부쉈다 이러는데 네. 근데 그게 재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임들을 샌드박스 게임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모래상자에서 여러 가지 모래를 넣고 장난감 만들듯이 얘네들이 자기가 자기 맘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이 게임을 상당히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디지털 레고로 불리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이제 판매량이 많냐면 네. 올해 이제 누적 판매량이 2억 개를 돌파했습니다. 근데 2억 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기존에 GTA라는 게임이 1억 3,500만 개 팔렸고 네. 테트리스가 1억 개 팔렸는데 2억 개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만큼 좋아하고요. 한 달에 사용하는 수가 매월 사용자 수가 1억 2,60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이 게임이 원래 모장 스튜디오라고 하는 조그마한 스튜디오에서 만든 인디 게임인데 그러니까 되게 그냥 가벼운 게임인데 네네. 이 게임을 마이크로소프트가 2014년에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인수 금액이 2조 8,400억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2014년에 이 회사를 거의 3조 조금 안 되게 주고 사가지고 네. 요즘엔 이걸로 교육 컨텐츠를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코딩 배우듯이 네. 이 플랫폼이 애들을 그러니까 그 프로그래밍이나 네. 교육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플랫폼으로 유명하고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애들이 어린 친구들이 이제 청와대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인크래프트 안에다가 청와대를 만들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청와대에 방문을 하는 네. 이런 어떠한 일들도 있었던 게임인데 네. 이제 이거가 이제 19금 게임이 돼버리는 그렇군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이 마인크래프트를 제가 직접 뭐 게임을 하거나 그렇지도 않지만 메타버스 다루는 어떤 맞아요, 프로그램에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일례로. 맞아요. 그런데 정말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잠깐 구경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 그 나이 때 또 네. 하나요? 몇 살부터 보통 하나요? 보통 한 이제 어린이들 유치원생보다는 한 초등학교 저학년들 좀 많이 하고요. 초등 저학년. 저희 애는 아직 유치원인데 마인크래프트를 솔직히 시키진 않았고 네. 마인크래프트가 나오는 캐릭터의 책을 사줘서 그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이제 네. 언젠가 하지 않을까 지금 이러고 있어요. 네, 언젠가부터 이제 아버지와의 대화 단절이 예상되는. 저도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대화를 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메타버스를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중에 메타버스 얘기도 한번 할게요. 메타버스 네. 얘기 재밌어요. 두 분이 온라인에서 만나시겠다 이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네. 이 초등학생들이 이토록 즐기는 게임이 왜 갑자기 셧다운제 대상이 된 겁니까?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락기인데 그 오락기 연결해서 하는 콘솔 게임. 네네. 그죠? 그런데 그게 인터넷으로 만약에 정보가 제공되면 셧다운제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오락기라고 하면 CD 넣어서 하거나 그렇죠, 게임팩 그렇죠. 넣어서 하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 CD 안 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CD를 사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다운을 돈 주고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네. 이제 그걸 갖고 아이디를 접속해서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컴퓨터랑 이제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게임기인데. 네네. 근데 원래 마인크래프트가 게임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컴퓨터에서 그냥 다운로드해서 즐기는 게임. 그리고 모바일 게임, 그리고 이런 콘솔용, 그러니까 오락기에 끼는 게임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네네. 근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락기에 끼는 거는 이미 규제를 받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오락기에 끼는데 CD를 넣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계속 연결이 접속이 돼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엑스박스 아이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셧다운제 적용이 됩니다. 근데 그 외에 원래 처음에 만들었던 그냥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서 다운만 받아서 쓰는 거. 이건 네. 이제 적용이 안 되잖아요. 스마트폰이 적용이 안 됐으니까. 네네. 모바일이. 네. 그리고 컴퓨터에서도 그냥 다운로드 받고 인터넷에 연결 안 해도 되는 버전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모장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었던 게임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하고 보니까 네. 옛날에 만든 게임은 좋은데 그 네. 게임이 보안에 되게 취약한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그 게임의 옛날 버전을 갖고 네. 원래는 3만 원짜리 게임인데 막 6천 원짜리로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팔 수도 있다거나 아, 그래요? 이런 일들이 막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우리가 모든 계정을 통합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뭐 컴퓨터로 쓰든 아니면은 이거를 뭐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던 네. 콘솔 게임으로 하든 우리는 이걸 다 연결해서 하나의 계정을 쓸 수 있게 하겠어라고 네. 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 계정을 운영하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플랫폼이 네. 이게 원래 셧다운제에 적용이 됐었던 거라는 그 거예요. 유료로 제공되는 게임 이 개념에서.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어야지 이 게임에 접속이 되니까 문제는 이제 그 콘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기로 즐기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즐기든 아니면 게임기로 즐기든 이걸 접속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게임기상의 인터넷에 아이디에 연결되는 게 있어야 되니까 이게 법으로 걸리는 갑자기 거예요. 적용돼서 된 거예요. 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게임사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전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을 때 네. 글로벌 게임사들한테 그러면은 우리 좀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좀 이거 좀 바꿔주면 안 돼? 네. 이런 요구들 몇 번 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는 어쨌든 우리만의 법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모든 글로벌 게임사들이 네. 아니 한국 시장이 뭐 전 세계로 보면은 우리한테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닌데 그거 굳이 우리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냐? 그리고 또 하나가 그거 잘못해주다가 네. 기존의 서버도 다 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래요? 12시, 일부 시간 동안에만 서버가 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부 사람들이 접속이 안 되게. 네. 근데 전 세계 사람이 다 같이 쓰는 서버인데 아. 우리나라에서도 또 우리나라의 특정 미성년자들만 안 되게 차단을 한다? 이거는 네. 자칫 잘못하면 자기네 서버 자체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충분히 이해는 결론적으로는 가네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마인크래프트에 들어가면 마인크래프트는 한국에서는 19세 이상만 접속을 하십시오. 이런 지금 이제 어떠한 공지가 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정말 19금 게임이 됐군요. 상황이.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게이머들 뭐 상당히 반발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해요, 이거? 근데 실제로 이게요, 원래는 이미 좀 공론화가 됐어도 미리 됐어야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네.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식이나 이러한 그 마인크래프트가 이미 얘기한 건 작년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 개발이 아직 좀 늦어져서 원래 일정대로였으면 벌써 이제 19세로 모두가 바뀌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특정 유튜버나 아니면은 이런 마인크래프트를 하는 어떤 그 카페 공간들에서 공동으로 이제 어떤 선언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공론화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지금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셧다운제 원래 취지가 청소년들 수면권 보장이었고 그쵸. 이제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또 옹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쵸. 게임 막 24시간 하고 막 잠 안 자고 이러면 걱정이 되니까. 그런데 실제 이 수면권 보장 어떤 취지가 어떻게 묻어났어요? 효과가 있었습니까? 실제 연구를 2019년에 국회 4차 산업혁명위원 특별위원회 연구를 했거든요. 네네. 결과가 셧다운제로 늘어난 청소년 수면 시간이 1분 30초라고 합니다. 1분 30초?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아, 의미가 그래요? 없다는 거죠. 이게 왜 의미가 없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랑 똑같아요. 이게 지금 2019년에 한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원래 이 법 자체는 2011년, 뭐 2007년 이때 논의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모바일이 빠졌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요즘 지금 다 모바일로. 다 모바일 게임으로 하잖아요. 실제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게임 이용자 실태 조사를 했는데 전체 게임 이용자 중에 91%가 모바일 사용자입니다. 그렇구나. 네, PC는 그래서- 59.1%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없는 법이 됐다라고 그렇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요즘 엘리베이터 타도 다들 네. 뭐 하시나 보면은 다 모바일 게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화가 사라지고 있어요. 네. 주무부처인 여성 가족부는 어떤 입장이에요? 처음에는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정책 때문이지 셧다운제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처음에 말한 이 의도대로는 맞겠죠.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정책을 바꿨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보다 근원적인 얘기로 보면 네. 이건 어쨌든 셧다운제 때문에 생긴 일이긴 하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얘기를 하다가 비판이 좀 있으니까 이제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에 대해서 이제 운영 정책이 바뀐 거라고 했다가 이제 최근 6일 마인크래프트 논란하고 별개로 네. 2014년부터 셧다운제 개선을 계속 검토해 왔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네. 어쨌든 어떤 그 청소년 보호 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하겠다. 뭐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짧게 그 부소장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이게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헌재까지 간 거기 때문에 바로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네. 분명한 개선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잠깐 이제 선택적 셧다운제라는 얘기도 같이 나왔었어요. 이제 부모가 어떤 권한을 갖게 하자라는 네.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강제적인 가이드라인보다는 분명히 자율권 그리고 그 안에서 오히려 부모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의 좀 법안의 좀 변화가 분명히 좀 필요한 시기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랑한 트렌드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의 사건과 법률 정보까지 담았습니다. 노래는 사건을 싣고 시간이죠. 금요일 책임져 주시는 이분 나오셨어요. 신유진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손까지 막 파닥파닥 흔들고 계세요 지금. 네. 아,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 좀 더 경쾌하게. 경쾌하게. 어떻게 하면 신나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네, 여러분 02로 시작되는 번호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텐션을 한번 올려봐야 되는데 말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이야기 그 전에 늘 그랬듯이 노래를 먼저 잠시 듣겠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곡은 이하이의 손잡아줘요 였습니다. 오늘 이 노래와 어울리는 사건 바로 만나보시죠. 저도 이 기사를 잠깐 봤는데 쓰러진 여성 승객을 외면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네. 전혀 다른 네. 얘기로 이제 전환이 됐어요. 네. 네, 무슨 사건이었는지 그러니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최초에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4일에 어제 지하철 3호선에서 산 여성이 짧은 반바지에 뭐 장화를 신고 있는 여성이 쓰러졌는데 네. 성추행범으로 몰릴까봐 어떤 남성도 부축하거나 도울 생각을 안 하더라 이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커뮤니티에. 네. 네. 그런데 이 글이 올라오고 나서는 지하철 3호선 핫팬츠녀 이렇게 좀 기사가 자극적인 제목으로 재생산되면서 온라인상에서 그러게 남자가 다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왜 남자만 여자를 도와줘야 되냐? 젠더 갈등 그리고 쓰러진 사람을 꼭 도와줘야 되냐라고 뭐 착한 사마리아인 법 이런 논란으로 번졌는데요. 이런 제목을 정말 좀 안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핫팬츠녀 이런 그래서, 자극적인 제목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기사를 처음 봤을 때는 핫팬츠녀 외면 뭐 이런 식으로 봤을 네. 때 외면당해 쓰러진 핫팬츠녀 외면당해 이런 기사 봤을 때 이게 뭔가 거품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6일 이 일이 지난 다음에 내가 최초로 119에 신고했다라는 여성이 다시 글을 쓰는 거예요. 아, 본인이? 네. 네. 내가 신고했던 여성인데 사실 작성자라고 본인이 밝히면서 네네, 작성자 신고했다. 그러니까 밝히면서 앞에 있는 20대 여성분이 제 앞으로 쓰러졌다. 순간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그분 주위에 몰려서 다 이렇게 도와줬다. 네네. 따뜻한 손길을 다 느꼈다. 그리고 자신의 의사라고 알린 남성이 여성을 도왔다. 현장에 있는 영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현장에 또 네. 의사분도 다행히 계셨네요. 네. 네. 그래서 뭐 CCTV를 확인해 봐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쓰러진 여성을 돕는 분위기였는데 왜 그런 기사가 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글을 작성한 거예요. 굉장히 훈훈한 미담, 요즘 참 뉴스에서 보기 힘든 미담인데 네. 왜 이게 처음부터 논쟁거리가 됐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제 게시판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이야기를 쓰면은 사람들이 또 클릭 수가 올라가니까. 또 이제 막 와글와글 하겠지 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썼는데 네. 그거를 딱 본 기자가 처음 본 기자가 이거 좋다 아이템 좋다라고 하고 그걸 그대로 무분별하게 그냥 받아서 쓴 거예요. 네. 기자라면은 최소한의 어떤 확인은 확인이라든지 그 기본이죠. 그 3호선 네. 뭐 압구정 역이니까 날짜가 측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런 거에 쓴 거에 대해서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아니 나는 최초 보도했지만 젠더 갈등도 의미 있는 거 아니냐. 아니, 갖다 붙일 거 갖다 붙여야죠. 무슨 젠더 그러면서 갈등입니까?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네. 그런 내용으로 또 본인은 되게 굉장히 당당하더라고요. 참. 기사가 되려면은 기자가 취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취재가 안 되면 기사가 아니죠. 네. 취재 없이 이거 재밌다. 그러니까요. 이거 클릭수 나오겠다라고 해서 이거 엄청 많이 퍼졌거든요. 그럼 이게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그 네. 주변에 도우신 분들도 있고 네. 뭐 이제 이분들은 어떤 보상이나 어떤 사회적인 평판을 위해서 돕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도와주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런 네. 분들이 굉장히 여러분이 계셨고 의사분들도 계셨는데 네. 완전히 왜곡돼서 지금 전달된 네. 거잖아요. 뭐 이런 것도 일종의 허위사실 유포입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은 사실에 기반을 했고 허위 네.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어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다? 아니죠. 특정인, 피해자가 특정인. 특정돼야 돼요. 내가 네네. 누구의 명예를 훼손시킬 것인지에 대한 피해자가 특정돼야 돼요. 이거는 단지 남성, 여성, 뭐 이렇게 남성들이 도와주지 않았다. 그거는 남성들이 성추행범으로 몰릴까 봐다.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그 남성 전체의 뭐 명예훼손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죠. 불특정 피해자가 때문에. 특정되지 않아서 이거는 명예훼손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제 뭐 착한 사마리아인법 있잖아요. 이런 법이 외국에 도입돼 있는 경우도 있죠. 어떤가요? 네,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일단 이 착한 사마리아인법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네. 이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떤 거냐면은 그 유태인이 그 사마리아인을 항상 무시하고 멸시했는데 길을 가다가 강도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는데 네. 그 유태인들 뭐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고 자기 갈 길만 가고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평소에 이 유태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는데 그 사마리아인 사람이 이 강도를 당한 사람을 오히려 도와주더라. 강도를 당한 유태인을. 네, 네네. 그러니까 이 착한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제대로 된 인간의 도덕성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냐. 인간이라면 이 정도의 도덕을 네. 지켜야 되니까 이런 도덕을 법으로 규정해 놓자. 이거를 법으로 만들어 놓자.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인법. 그러니까 이 생명이나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고 내가 이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나한테 어떤 피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렇다면 법적으로 넌 걔를 도와야 돼라고 의무를 부여해 놓는 것이 착한 사마리아인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네. 어떤 분이 굉장히 위험하게 막 네. 피를 막 척척 흘리고 있어. 그렇죠. 그럼 굉장히 누가 봐도 위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렇다면 이제 사망할 범죄가 가능성이 되는 높고.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본 사람은 119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이게 실제로 규정되어 있는 나라가 있어요. 프랑스예요. 프랑스인가요? 제가 네. 유럽의 어느 나라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네, 프랑스에는 실제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이게 처벌도 강하게. 네,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합니까? 3개월에서 5년 이하 그리고 벌금도 있고요. 5년이요. 근데 네. 사실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독일이 법의 또 대가 아닙니까? 그렇죠. 독일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이라는 거는 도덕의 최소한이다. 아주 최소한만 규정해 놓고 처벌해야지. 그렇죠. 이렇게 도덕적인 것까지 다 법으로 법에다가 하면. 강제성을 넣고 하면은 살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런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규정하는 거는 좀 과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독일에는 없고. 네, 독일은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독일법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랑 비슷한 개념이 네. 뭐 부작위범이라는 것도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범죄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에선 정해져 있어요. 어느 경우에만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범죄가 되는지. 어떤 거죠? 이런 경우는 네. 법률에 의해서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 법률에 의해서 내가 보호 의무가 있잖아요. 네네. 아니면 계약 관계 의사. 내 의사 내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이미 진료라는 행위를 시작한 내 네. 의사가 내가 환자고 이렇게 된 경우는 계약 관계고요. 그리고 또 선행 행위라는 게 있어요.
앞서 한 나의 잘못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도와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은 범죄가 돼. 선행행위. 예, 그게 내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다. 네.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럴 때 그냥 가면 이게 범죄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냥 뺑소니 말고 다른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이게 구조 의무 위반. 구조 네. 위반. 그래서 자동차 사고라든지 아니면 보호를 냈다 어떤 사람이 그렇죠. 그럼 자기가 직접 꺼야죠. 쉽게 꺼야 될 되네요. 의무가 있는 거죠. 네. 그게 뭐 일종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이름 붙이기엔 조금 네, 그런 이름을 거리가 붙이기에는 있네요. 이거는 딱 정해져 있고 그 규정에 의해서 의무가 발생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의무가 의무는 없는 없는 사람인데 아무런 나는 저 사람과의 나랑 아무 관계도 없고 네. 최소한의 어떤 인연도 없는데 네. 그냥 지나치면 너는 범죄야라고 되는 거라서 좀 무섭죠, 사실은. 이제 저도 예전에 이제 뭐 착한 사마리안법 관련돼서 책을 좀 읽었었는데 네. 사실 이게 정말 개인의 양심과 도덕에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 저 사람이 피를 철철 흘리든 말든 난 집에 갈 거야 바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이제 그러면은 그 이후의 후과가 이제 여러 가지인데 변호사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런 법안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제 도입이 안 된 거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네. 사실은 방송할 때 보면은 다들 이제 집행유예만 나오면은 굉장히 많이 부글부글 하시고 아니 어떻게 집행유예가 이렇게 잘 나오냐 우리나라는 그러는데 네. 저는 사실은 교도소를 제가 이제 어쨌든 저희는 이제 가기도 하고 네네. 실제로 접견 때문에 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예전에는 견학도 실제 그 실내를 다 견학했거든요. 그 뭐 내부 전체를 아내를. 네. 그랬는데 이게 무조건적으로 초범을 여기다가 이제 교도소에다가 가두는 것이 과연 사회화에 도움이 되느냐. 정말 도움이 되느냐. 교도소에서 네. 또 더 나쁜 짓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규정 교화보다는 오히려 그렇죠. 마이너스. 교도소 친구가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수산업자. 수산업자. 교도소 일파만파. 친구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교도소에서 만났는데 그 인연을 숨기고서는 그냥. 그래서 교도소에서 또 친구들을 사귈까봐. 네. 그래서 교도소 보내는 것보다 좀 더 보호 관찰이라든지 좀 네. 엄격하게 관리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저는 좀 듭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이제 보시는 분 이제 법조인들과 네. 변호사들과 네. 우리 일반인들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분명히. 근데 이제 가셔서 보면은 그게 더 와닿는다. 저는 그렇습니다. 과연 이것만이 최선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 되는 잘못이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왜냐면 너무 센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인 이런 거를 법으로 규정해놓고 이런 네. 것도 처벌하면 아우 뭐 변호사는 좋죠. 변호할 사람이 변호할 많으니까. 사람이 많으시니까. 이 변호사만 좋게 해주는 일입니다. 네. 그나저나 이 기사가 네. 좀 이제 화제가 됐던 건 뭐 의도했건 안 했건 간에 네. 그 여성을 부축했다가 신체 접촉 때문에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도 있다. 이런 누리꾼들이 뭐 그 댓글이 좀 달리고 이랬잖아요. 네. 그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까? 좀 저도 놀랐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과거에? 네, 그래서 한 음식점 화장실에서 최근이군요. 네, 지난달에. 네, 음식점 화장실에서 쓰러진 여성을 부축하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린 거예요, 남성이. 그래서 이 여성이 식당에서 이제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문도 닫지 않은 채 막 뛰어나오다가 주저앉아서 이제 남성분이 일으켜 세워준 거예요. 네. 그랬더니 여성분이 나의 신체를 원치 않은데 이렇게 만졌다. 그래서 신고를 했군요. 네, 신고를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무죄 판결 그러니까 뭐랄까 이 의식을 잃었으면은 의식을 잃었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구조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데 아마도 여성분이 주저앉자마자 이렇게 바로 일으켜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는 안 했나. 상황 자체가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우리 뭐 하는 거야. 완전 인사불성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 그래서 아니었을까. 이분 정말 억울하셨겠다. 이런 분은 제가 변호를 해드려야 되는데 진짜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황하셨겠네요. 그러니까 정말 황당하셨겠네요. 그렇겠네요. 어쨌든 문제를 받아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건들이 있으니까 누리꾼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기사까지 같이 그렇죠. 아주 그런 신났습니다. 상황이다. 누리꾼들도 신나고 그 기사를 무분별하게 막 받아 쓰시는 분들도 신났어요. 이거 또 신나게 또 한번 쓴다. 그게 문제입니다. 깐종마늘님이 문자 주셨는데 저도 후속 기사는 못 봐서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코너가 중요했어요. 네. 네. 기자가 기자다워야 기자지 이렇게 또 호통을 치시는 문자를. 청취자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말씀을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노랜 사건을 싣고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 연결해서요. 징벌적 손해배상 개정안 그리고 정치권 현안에 대해서 두루두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민입니다. 네. 먼저 정치권 현안을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논문 표절 의혹을 정면으로 거론했습니다. 업무 방해까지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시나요? 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가장 크게는 이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 의혹이 아주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논문에 여러 가지 절들이 있겠지만 일부 절에서는 약 75% 정도가 다른 사람 논문에 출처 표기 없이 네. 거의 그대로 발췌해서 쓴 것이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논문의 그 내용도 굉장히 부실하고 제목 같은 경우에도 비문이 섞여 있거나 네. 영문 번역이 엉터리로 돼 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요. 네. 또 하나의 큰 카테고리로는 그 학위 논문이 그 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진행했던 어떤 프로젝트를 그대로 다시 박사학위 논문으로 쓴 것 아니냐. 네네. 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 그냥 논문 표절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윤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 행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 네, 그 필요에 따라서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이 논문을 다른 사람 걸 이제 의도적으로 베껴서 네. 작성해서 제출하고 했다라고 하면 업무방해죄가 되거나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통해서 어떤 지원금을 받았다라고 하면 사기죄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 측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논문 의혹에 대해서는 일단 대학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일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 또 오늘 대변인실이 입장문을 냈는데 논문 발표는 결혼하기도 한참 전인 지난 2007년도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윤 전 총장이 일단 좀 사과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본인이 이제 정치인으로 나왔고 그동안 특수부 검사로서 활동을 해왔지만 이제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본인이나 혹은 주변 그 가족들에게 문제가 제기되고 그 문제가 사실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사과를 전혀 하지 않고 특수 검사 재직하는 동안 보면 모든 사람들이 눈아래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서 사과를 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를 좀 했다라고 하는데 그 윤 전 총장이 다른 사람의 허물, 네. 특히 조국 전 장관 가족 사건에서는 역대 최대의 수사력을 동원해서 수사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 본인이나 본인 가족들의 잘못이나 허물이 지적이 되면 훨씬 보다 엄격한 검증의 기준을 제시를 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죠. 네. 자신이나 아니면 가족들의 범죄나 잘못 같은 것들은 그대로 다 덮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혐의나 잘못에 대해서는 마치 대역죄인인 것처럼 취급하면서 국가를 상당히 어지럽혔었거든요. 저는 그게 윤석열 전 총장이 오히려 가장 크게 정치적으로 혹은 사회문화적으로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표창장 가지고 압수수색까지 했으니까 이번 사건도 좀 엄중하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 배우자 의혹을 제기하기 전에 윤 전 총장 측은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등 지금 여당 대선 후보들 과거에 표절 의혹 있었지 않느냐 여기에서부터 좀 다시 한번 들여다봐라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주장은 어떠십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그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고요. 네. 만약에 그런 문제 제기가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실제 검증 결과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역시 그분들이 사과를 하거나 해결을 할 문제이긴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불법에는 평등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법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불법을 저질렀다라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지적을 하면 저 사람도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 방어 논리가 아니다. 자신의 불법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혹은 당신의 가족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또 여쭤볼게요. 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 관련해서 의혹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뭐 전방위적으로 지금 뭐 로비를 벌였다는 그런 의혹,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김용민 최고위원께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부패 완판당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먼저 이번 의혹, 이번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금 더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소위 말하는 보수 정치 세력과 보수 언론 그리고 정치 검찰들의 카르텔, 특수부를 중심으로 한 정치 검찰들의 카르텔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마냥 의혹을 가지고 혹은 막연히 상상을 해서 저 사람들끼리 뭔가 막연하게 뭐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거래가 있을 것 같은데 서로 땡겨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매우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카르텔을 이번에 정말 발본색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주로 뭐 선물을 받거나 뭐 이제 향수수 의혹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국민의힘 관련된 분들의 이름이 많이 언급되긴 합니다만 이게 워낙 전방위적이기 때문에 여당 인사 연루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이미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몇 부분이 거론이 되긴 그렇죠. 했는데, 네네. 예, 저희가 이건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네. 그 김 씨가 일방적으로 혼자서 자기가 마치 아는 것처럼 신분을 과시하는 사람과 그게 아니라 실제 교류를 통해서 누군가를 소개시켜주거나 뭔가 어떤 그 주고받은 것이 있었던 것은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국민의힘에 등장하는 정치인들은 단순히 한두 번 만났거나 사진을 찍었다는 것을 넘어서서 네.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소개시켜주거나 아니면 무엇인가를 받았거나 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게다가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특수부 검사들이 박영수 특검을 포함해서 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수수 혐의 같은 것들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본인의 대변인이었던 사람은 이미 입건이 돼서 네네.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드러나는 의혹이나 제기되는 의혹의 수준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요. 최근에 2017년 있었던 특별 사면에 이 김모 씨가 포함됐었다. 일종의 청와대 배우설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적인 조력자가 없었으면은 그때 특별 사면을 받지 못했을 거라는 주장이겠죠.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말 이제 국민의힘이 많이 조급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끌어들일 걸 드려야 되는데 사실 좀 무관한 것들을 끌어들였죠. 2018년 사면, 그러니까 10년 특별 사면 같은 경우에는 네. 특정인을 사면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상 범죄나 자녀 형기 이런 것들을 그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사면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김 씨가 사면 대상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는 청와대에서도 알기도 어렵고 그거랑 전혀 무관하게 사면이 됐던 것이죠. 네. 만약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했을 거라면은 이 김 씨가 청와대 누구와 관련이 있어서 사면이 됐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의혹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사면됐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기하는 것은 정말 아무 말 잔치입니다. 이게 자칫하면 김 최고위원의 논리대로 가면은 우리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논리 비약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살인자를 출산한 어머니가 죄인이다라는 이 주권설에 따른 논리 비약이 있거든요. 네네. 마치 여기까지 흘러가는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논리 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좀 힘을 기울이고 있는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언론중재 개정안인데 한마디로 이제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좀 확대 적용하겠다라는 내용들. 지난 7일 이 문체위 법안소위에서요 13건의 언론중재 개정안이 일괄 상정됐습니다. 먼저 핵심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한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허위 조작 보도, 가짜뉴스라고 부르는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 네.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관련된 법들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구제책 같은 것들은 우리가 그 얘기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을 것이고요. 네. 징벌적 손해배상 가기 전 단계에서는 정정보도 청구의 기간이나 어떤 그 권리 구제의 방식들을 더 폭넓게 인정해주는 네네. 그런 권리 구제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논의됐는데 아마 지금 그 징벌적 손해배상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그렇죠. 그, 네. 그 부분이 가장 크게 보일 것 같긴 합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입니다. 최대 5배까지 적용한다라는 이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네, 맞습니다. 네, 여기에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악의성의 기준이 좀 주관적이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너무 폭넓게 인정을 하면 오히려 권력 감시 기능이 약화된다라는 비판이 있고, 그 비판은 저도 매우 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허위 조작 그 보도의 대상에 따라서 요건을 좀 구별했습니다. 우리가 권력 감시 기능의 대상이라고 불리는 고위공직자나 아니면 대기업, 네. 정치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다 좁게, 그러니까 훨씬 더 엄격한 기준으로 허위 조작 보도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네. 이런 대상이 아니라 일반 보통 사람들일 경우에, 그리고 혹은 그보다 낮은 중소기업들일 경우에는 네네. 그거보다 조금 더 완화해서 인정됩니다. 그래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이 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요. 네네. 정치인이라고 대변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는 고의 중과실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구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의도성이 확실하게 있어야 네네. 된다. 의도.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단순히 그 고의만 가지고는 안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나쁘게 하려고 해하려고 하는 목적까지 있어야 네네.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좀 디테일하게 그 개정안에 넣어놨으니까 지금 우려하는 것은 너무 좀 과잉된 우려다, 이런 지적이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요즘 이제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뭐 명예훼손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유튜브도 가짜 뉴스도 많고요. 그런데 1인 미디어가 적용 대상에서 지금 빠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것은 이제 법의 그 적용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요. 네. 언론중재법에서는 지금 기존의 언론사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SNS 혹은 뭐 1인 미디어, 유튜브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서 별도로 규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짜 뉴스, 허위 조작 보도, 허위 조작 그 정보 유출, 유포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서 별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아무리 이제 여당이 노력을 해도 야당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개정안이 소위에서 기습상정됐다라고 비판하고 있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데, 이 7월 국회 내 처리가 가능할까요? 당연히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국민들께 계속 약속드렸던 법안이기도 하고요.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통일부 폐지론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론에 이어서 통일부까지 없애자 이런 건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글쎄요. 통일부를 폐지를 하면 통일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인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본심을 가지고 얘기했는지 그것까지는 알기는 어려우나 그 매우 얄팍한 생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그 북한과 통일과 관련된 그 정책, 그리고 남북 화해 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헌법에서 그 정부에게 통일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에게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헌법에서 주어진 의무를 그 이행하기 위해서 그 중요한 정부 부처로서 통일부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부를 없앤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더 이상 어떤 평화
그리고 통일 이 문제를 논의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 매우 극우적이거나 매우 얄팍한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시민의 눈으로 보고 시민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말하는 대로 시간인데요.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네, 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여러분의 의견이 저희들 궁금합니다. 오늘 문자 주제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공공보험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반려동물 공공보험 사실 저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한, 왜냐면 저희 가족이 강아지와 함께 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가족 형태가 달라진 만큼 사실 이제 동물과 함께 사시는 분들이 참 많아지고, 그렇다 보면 이제 동물 복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안 쓸 수 없는데 정부가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법상이요. 동물보호법상 5년에 한 번씩 종합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농식품부가 2020년에서 2024년 5년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어요. 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표제를 달고 갔는데요. 네. 6개 분야를 선정을 했습니다. 동물보호복지 인식 개선, 그리고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입양할 때 좀 잘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그렇죠. 영업. 유기 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그다음에 농장 동물 복지 개선, 소위 뜬장에서 네. 공장처럼 맞아요. 이렇게 네네. 개사육하는 거. 요즘 고발 이게 보죠. 프로그램 보신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단골 그 실태. 아이템이죠. 네네. 그다음에 동물 실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윤리성 제고, 그다음에 동물 보호 복지 거버넌스 확립.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복지 거버넌스 확립. 참 어려운데 지금 대략 이제 6대 분야 26개 과제 세분화했다고 이제 6대 분야를 말씀해 주신 건데 좀 추상적이긴 해요. 추상적입니다. 내용들이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뭐 동물복지위원회를 개편한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 사실은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면서 같이 살면서, 뭐 요즘은 키운다는 것보다도 펫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펫팸이라고 펫팸. 가족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펫팸이랑 함께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의료비 지출을 맞아요. 가장 어려움을 네네네. 느낀다고 하거든요. 보통 뭐 한 번 가면 10만 원 이상, 또 뭐 100만 원, 200만 원 나오는 경우도, 특히 노견이나 노묘의 경우 맞아요. 네네.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 부분이 6대 분야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험이나 의료비 이런 게 단어 하나라도 들어갔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일단 6대 분야를 보면은 좀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은 저도 이제 반려동물을 예전에는 키웠었고 지금은 저희 이제 어머니가 키우고 계신데, 의료비가 사실은 이제 건강검진도 받아야 되고 주사도 미리미리 맞춰야 되고 스케일링도 받아야 되고, 또 노견인 경우 저도 이제 그 경험이 있는데 강아지 아프면 병원 정말 자주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나요? 이 반려묘,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 이게 일단 가장 뭐 한 30% 이상이 가장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데 함께 사는데 어려운 게 의료비라고 얘기를. 1등이. 예, 1등이 의료비 부분이에요. 네. 의료비 부분이고, 그다음이 같이 어디를 다니기 어렵다. 워낙 출입금지 시키는 곳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 식당 가려고 해도 같이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뭐 아예 특화해서 리조트 같은 경우에 그렇죠. 반려견, 반려묘랑 함께 갈 수 있는 리조트가 생기기도 해요. 네. 그리고 그다음이 이제 이웃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소리 소음 때문에.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그 반려견, 반려묘 함께 사는 데 있어서 의료부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 몇 개 보험, 의료보험, 동물 의료보험이 있어요. 있기는 한데 전면적으로 도입되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시민들이 공공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느끼고 있는지 직접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언니도 키우는데 애가 아파갖고 병원을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안 찾아가는 엄마들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병원비가 수술비가 막 100만 원, 200만 원이고 영양제 하나 맞는데도 6만 원씩 해갖고 한 일주일 정도 맞고 이러면 있으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때 병원에 갔는데 별 다른 뭐 치료를 안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보통 10만 원 이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좀 병원에 가는 것 자체조차도
몸도 생각도 못 하거든요. 밖으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점들을 좀 보완하려면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말 못하는 아기를 계속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또 많이 드니까 병원비, 애들가 사람 늙듯이 늙어서 병원비가 많이 나오고 응급실 한 번 가면은 10만 원 나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정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변호사님, 이 공공보험 도입이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이게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료 수가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함께하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아니 똑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았는데 네네. 어느 병원은 3만 원이고 어느 병원은 뭐 15만 원이고 어느 병원은 20만 원이다. 너무 차이가 크니까 너무 부르는 차이가 대로 커요. 가격 그냥 갑시다. 예. 그러다 보니까 네네. 이게 표준화돼 있지 않으니까 보험 회사의 입장에서도 그러네요. 보험금을 어느 의료 행위에 어디까지 보험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예요. 네. 이게 사실은 99년 전까지는 표준 수가가 있었는데 99년 이후에 정부에서 경쟁 체제를 도입해서 의료비를 낮춰보겠다라는 목적으로 경쟁 체제 도입을 했는데 네. 오히려 어느 지역에서는 완전히 담합을 해서 가격을 높이고 어떤 지역에서는 네. 병원 간에 큰 차이가 나서 이 그 반려인들이 신뢰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이런 부분이 그냥 신뢰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험 도입을 가로막고 있는 그러네요.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네. 또 하나는 그다음에 뭔가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반려동물 등록제가 지금 이제 시범 사업으로 시작이 되고는 있는데 이 반려동물의 동일성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든 뭐 사회보장부 서비스 번호든 이런 게 있으니까 네. 누가 보험 대상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네. 만약 한 배에 태어난 6마리의 강아지가 있는데 아 그런 경우 예, 한 마리만 가입을 하고 나머지 그렇지. 둘째, 셋째, 넷째를 첫째 가입한 보험에다 해놓고 또 와서 진료받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얘가-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뭐 그런 데다가 또 한편의 걱정은 혹시 이전에 IMF 때 자기 몸을 상해서라도 보험금을 받았던 네네. 일이 있는데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혹시 동물을 학대하거나 괴롭힌 최악의 이후에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면 어떡하냐라는 등등의 이제 걱정들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표준 수가제를 어떻게 네. 도입할 거냐. 네. 그다음에 반려동물 등록제는 이제 시범 사업부터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완성이 돼가면 보험은 전 열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보면 네. 보험 시장이 1조 원대 이상의 그래요? 동물 보험 시장이 이미 열려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동물복지정책에 자문하고 있는 학계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생계곤란이나 그런 것 때문에 동물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해줄 수 없을 때의 상실감들이 굉장히 큰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저소득층과 그 반려동물과의 관계를 조금 더 끈끈하게 맺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저소득층에게 동물병원에서 이 치료비에 그 공공의료비를 좀 지원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 개인의 동물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정책적으로 해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와 같은 별도의 시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사실은 1인 가구일수록 반려묘나 반려견을 더 이제 같이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1인 가구 보면 저소득층이 또 비율로 보면 훨씬 더 높고 워낙 이게 많습니다. 정말 딜레마인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 보시기에 가장 좀 필요한 게 아까 뭐 수가 얘기도 하셨는데 어떤 게 필요하다 보시는지요? 네, 우선 저는 아까 뭐 표준 수가제하고 반려동물 등록제는 실시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종합계획에 제발 동물 복지, 동물 의료 관련된 목표를 네.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의료비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의료비 하나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나아가서 의료비 문제를 매개로 해서 이제 반려동물들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봐야 되잖아요. 지금은 민법상 물건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발생하는 물건이죠. 네네.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생명의 탄생에서 죽음까지 생애 전 과정에 어떤 보호와 복지가 필요한지 네. 정부도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반려인들도 반려인이 아닌 분들도 네네. 같이 좀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네. 세 사람 중 한 명은 이미 반려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탁상공론에서 좀 벗어나서 구체적인 대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같이 해봤습니다. 네, 말한 대로 오늘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자 많이 주셨어요. 5961번님, 키우는 고양이가 아파서 떠나기 전 일주일은 병원비로 500만 원 나왔습니다. 반려동물은 등록을 의무화하고 세금을 걷어서 보험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자 주셨고요. 1246번님, 저도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병원비가 생활비보다 더 많이 들어간 적이 있어서 힘들었어요. 이렇게 또 문자 주셨어요. 그리고 1918번님, 예전에 길가에 다친 고양이가 있어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치료비가 30만 원이란 말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네요. 또 한 분, 3349번님, 반려동물을 기르는 건 선택의 문제인데 공공보험까지 적용은 과한 것이 아닐까요?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견 매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4번 토론토 블루 제이스였어요. 많은 분들이 4번을 외쳐주셨습니다. 일단 녹용즙 받으실 분 2679번님, 7830번님, 4908번님, 6403번님, 4979번님, 7894번님, 그리고 디저트 상품권은 2223번님, 0583번님, 7748번님, 그리고 5007번님입니다. 이렇게 총 10분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